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조태그마이어님께서 멋진 기가 텍사스 꽃단장이 완성된 입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사이버트럭 미 교통부 장관의 인터뷰를 포함해서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사이버트럭의 전동 프렁크입니다. 영상을 잘 보면 위치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에르모사 해변으로 나와 있고 또 프렁크를 직접 여는 걸로 봐서 테슬라 팀이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 사용되는 촬영 장비 역시 상당히 전문적인 장비로 보여서 과거에도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여러 번 촬영했었는데 이번에도 추가로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에르모사 해변에서 바로 9분 거리인 맨하튼 해변에서도 사이버트럭이 목격이 됩니다. 이 해변을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촬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 같은 경우 영상으로도 포착이 되었는데 여기서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트럭 주변으로 모여서 사진을 찍거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트럭 하면 흔히 일어나는 풍경이지만 과연 어떤 차량이 이런 반응을 가져왔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이버트럭은 그 존재 자체가 바이럴인 상품이고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만드는데 이런 차량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의 이목을 끄는 차량은 있지만 이처럼 등장할 때마다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끄는 차량이 있었는가? 단연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확인했던 사이버트럭이 목격되었던 곳인데 과거에 촬영했던 영상과 이번에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또 무언가를 분명 만들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영상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분명 사용되고 추가로 광고 영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던 전동 프렁크에 이어서 전동 트렁크까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사이버 트럭인데 이게 무슨 나무로 만든 것처럼 보이죠? 처음에 저는 이걸 보고 사이버 트럭 랩핑 능력이 엄청 많이 향상된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나무 느낌의 랩핑을 했을까라고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나무로 만든 사이버 트럭 모양의 차량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나무로 제작에 전문화되어 있는 유튜버이신 앤디님께서 사이버트럭 모양의 차량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거 역시 사이버트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지 엄청난 바이럴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확인했지만 이 사이버트럭에 대한 인기는 온라인상에서도 분명하고 앞서 살펴본 영상처럼 오프라인상에서도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의 인기가 솟구칠 때마다 테슬라에 대한 관심 역시 함께 올라갑니다.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 자체가 엄청난 규모의 바이럴을 일으키는 사이버트럭의 딜리버리 이벤트가 다가오고 난 다음 훨씬 더 많은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쏟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이버트럭 그 자체가 테슬라에 대한 광고이고 이와 관련된 추가 광고까지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트럭은 지금 생산량 자체가 높을 수 없는 환경이 이기 때문에 광고를 하지 않아도 다 팔리지만 이 사이버 트럭 때문에 함께 오는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납니다. 이걸 레버리지 삼아서 또 무언가 준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가 X에 게시한 글을 보면 일론이 기가 베를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가 베를린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기가 베를린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벽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과거에 나왔던 기가 베를린의 여러 예술 작품들인데 공장 자체를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서 끝이 아닌 이번 기가 베를린 방문에서 상당히 재미난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차세대 젠2 플랫폼 25,000불짜리 차량을 기가 베를린에서도 생산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가 베를린이 확장이 진행 중이고 공장을 실제 건설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헤드쿼터인 기가 텍사스에서 젠2 플랫폼을 계속 개발하고 또 동시에 기가 텍사스, 기가 베를린, 미래 기가 멕시코까지 모두 다 젠2 플랫폼을 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젠2 플랫폼 같은 경우 흔히 25,000불짜리 차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저가형 차량과 로보택시 두 가지 종류가 생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은 기가 텍사스 지붕의 솔라 패널과 관련된 내용도 보겠습니다. 역시 조태금 아이어님께서 찍어주신 드론샷인데 기가 텍사스에 상당히 많은 솔라 패널, 태양광 패널이 벌써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항상 무엇이든 세계 최대 규모, 세계 최고의 효율 혹은 세계 최초를 지향하는 기업답게 이 솔라 패널 자체도 세계 최대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즈 1이 끝난 상태이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 태양광 전력 양이 10메가와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전력을 발전하고 있는 건데 최종적으로 모두 다 끝이 나게 된다면 총 7만 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되고 이는 3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기가 네바다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 기가 네바다 같은 경우도 지붕에 솔라 패널을 설치하여서 엄청난 양의 전력을 생산하겠다. 세계 최대의 전력을 생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초기 목표치는 70메가와트였는데 이후에 조금 낮춰서 24메가와트가 되었었죠. 이 기사가 나온 게 2022년 1월이었는데 이때 당시 기가 네바다도 세계 1위를 목표로 하였고 현재 기가 텍사스도 이것보다 더 높은 30메가와트시로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가 팩토리 내에서도 엄청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30메가와트가 얼마나 큰 양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가구가 하루에 사용하는 전력량이 28kWh 정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게 기가 텍사스 지붕에 깔려있는 태양광 패널이 30메가와트이고 하루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 30메가와트를 평균 5시간 정도 발전을 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6시간 정도로 보통 평균을 잡는 경우도 많은데 좀 보수적으로 집계하기 위해서 5시간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가 텍사스 솔라 패널에서 하루 동안의 총 태양광 발전량이 150메가와트시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방금 확인한 하루 동안의 가구별 평균 전력 사용량이 28kWh를 나누게 되면은 기가 텍사스 지붕 태양광 패널만으로도 총 5,357가구가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가 텍사스 내부에서 사용하겠지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5,000가구 이상의 전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교통부 장관 피트 부티지지 씨의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데 미국 교통부 장관도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을 사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인터뷰입니다. 자막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This worries me a lot too, because our psychology is such that sometimes something that by the numbers is safer doesn't feel that way because it involves less control. The scenario you're describing, 80% reduction in roadway deaths is it's a safety triumph. And yet, I'm not sure that the American public would accept that level. And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we're being extremely rigorous as a regulator in the way that NHTSA, our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is approaching automation. It's not because we don't like it. It's because we know that both in terms of safety and in terms of the psychology of safety, it has to be squeaky clean. Look, but you'd read about every death where a person wasn't in control and in graphic detail. Yep. And then those manufacturers would be liable. Right. So that's a whole other question that the policy cost. world hasn't caught up with. Remember, the division of labor that we have in this country is that we, the federal government, regulate the car, and the state, the BMV, regulates the driver. Our system does not contemplate things like liability if the car is the driver. And that's part of what we need to work on in the policy How does space. insurance catch up with that? There's a million. Yeah, but the other end of the pot of gold, so to speak, at the end of this journey is that we could have a radically safer country because, frankly, the track record of human drivers is murderous. 흥미롭지 않습니까? 미 교통부 장관이 실제 사람이 운전하는 게 살인적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며 자율주행이 사고율을 혁신적으로 낮춰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걸 말을 합니다. 이걸 굳이 바꿔서 말을 하자면은 내가 사고가 나서 죽더라도 내가 잘못해서 죽는 거는 괜찮지만 혹은 내가 조종할 수 있을 때 죽는 건 괜찮지만 기계에 의해서 죽는 거는 참을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기계가 혹은 자율주행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안전하다 하더라도 내가 운전을 못하니까 그렇게 죽는 건 억울하다라는 사람의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도 행정적으로 자율주행이라는 시스템이 등장하면 아예 없던 개념이기 때문에 어디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성숙도가 너무나도 사회 문화 규범적 사람들의 인식을 뛰어넘어서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일어나고 있는 혼란을 잘 인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매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수치가 좀 많이 놀라운데 지금 보시는 게 연도와 사망자 수입니다. 이 수를 쭉 내려서 최근을 보게 되면은 매년 42,00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인 건데도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재미난 점이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통계 수치를 보면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직접적으로 잘 못 느끼는데 주변에서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누가 사고가 나서 죽었다더라, 사고가 나서 어디 몸이 다쳤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들으면은 위기감을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통계에서는 느낌을 제대로 못 받는데 스토리텔링에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뉴스에서는 매년 수만 명이 죽어나가지만 내연기관차 혹은 사람이 운전해서 사고가 나서 죽는 거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이 사고가 나면은 마치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 마냥 절대적인 수치나 비율로 보면은 훨씬 더 안전한데 미 교통부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80%가 벌써 더 안전한데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이게 사람이 공포심이 발생하는 순간 사고가 마비가 되고 일단 도망가서 살고 보자라는 생존 본능이 발현이 되죠. 그게 우리가 진화된 방법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동물들한테 잡아먹힐 일이 없지만 여전히 공포심을 통해서 사람의 사고를 마비시키는 그런 형태가 뉴스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여전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타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페이스X에서 올라온 글입니다. 완전체 스타쉽의 두 번째 비행 테스트는 이르면 11월 중순에 시작될 수 있으며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규제 당국이 역시 느리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스페이스X에서 규제 당국을 조금은 압박하기 위한 글로도 보입니다. 확실한 거는 스페이스X에서 이런 스타쉽을 만드는 속도가 규제 당국의 서류 처리 속도보다 빠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혁신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되는 두 번째 스타쉽 테스트 같은 경우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재착륙까지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발사가 되느냐 그리고 분리가 되느냐, 지구를 넘어서 우주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성공만 해도 엄청난 대성공인데 다시 지구 대기로 돌아올 때 스타쉽에서 대기 재진입까지 잘 되느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상에 그냥 떨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고 여기에 재착륙은 하지 않지만 원래 예상한 지역에 떨어지느냐까지의 데이터를 모은다면 완벽한 성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이슨 드볼트 씨께서 남겨주신 좋은 글을 또 앤디님께서 전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함께 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공부하지 말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공부하라. 막대기와 끈에 달린 장난감을 쫓는 고양이가 되지 말고 그 장난감을 흔드는 손을 알아채야 한다. 주식시장만 보고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중력을 모르는 사람이 사과나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유를 추측하는 것과 같다. 역시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하신 분의 철학은 충분히 들을 가치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